굳건한 신념을 안고 입대한 윤세아 소위의 군복이 권력에 취한 짐승 최경모 중령의 더러운 욕망 아래 속수무책으로 더럽혀진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순간 그녀의 전화 한 통은 새벽의 헬기 소리가 되어 가해자를 끌어내리는 통쾌한 심판을 내린다.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의 예상을 비웃듯 그녀는 상처를 갑옷으로 삼아 누구도 무시 못할 깡철의 지휘관으로 우뚝 선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 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초겨울의 강원도 하천. 윤세아 소위는 세차게 흔들리는 군용 트럭 짐칸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회색빛 하늘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다.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명문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할아버지와 현직 군단장인 아버지 윤태준 장군의 딸.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름의 무게는 때로는 갑옷이었고 때로는 족쇄였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그녀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누구나 선망하는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편안한 자리도 마다하고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은 가장 험준하다는 최전방. 그 중에서도 백호대대의 정훈장교 자리였다.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달콤한 독을 경계하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군인 윤세아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치기 어린 옥기였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멈춘 곳은 산비탈을 깎아 만든 부대 정문 앞이었다. 백호부대 이름은 드높았지만 낡고 빛바랜 위병소의 모습은 지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군장을 고쳐 메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대대장실로 향하는 길, 마주치는 병사들은 옅은 얼굴에 호기심과 경계심을 반씩 섞은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여군 장교, 그것도 갓 임관한 소위가 신기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애써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음을 옮겼다. 위축되지 말자. 이곳은 나의 첫 부대다. 나는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를 뻗고 마침내 꽃을 피워야 한다. 대대장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똑똑, 노크 소리에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윤세아는 자신을 향해 꽂히는 날카롭고도 집요한 시선을 느꼈다. 대대장 최경모 중령.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고 있었다. 마치 가축 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경례를 위해 오른손을 고쳐 올렸다. 충성, 금일부로 정훈장교로 보직 명받은 윤세아 소위입니다. 대대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또렷한 목소리, 사관학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대로였다. 그러나 최경모 중령은 대답 대신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제복 위를 느릿하게 기어 다녔다. 어깨에 계급장, 단정하게 맨 넥타이, 그리고 가슴 부분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세아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지휘관이 부하를 맞는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마침내 입을 연 그의 첫마디는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윤소유, 아버지가 윤태준 장군님이시라지 은혜? 그렇습니다. 좋은 백이야. 그런 백을 두고 뭐하러 이런 깡촌까지 기어 들어왔나 몰라? 국방부 같은 데서 편하게 커피나 나르지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말투였다. 윤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면전에 대고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야전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야전 경험? 야전이 무슨 뜻인지는 아나? 들야야 자에 싸울 전 자야. 계집애가 무슨. 최경모는 말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서 풍기는 위압감과 짙은 담배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혔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관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군대는 달라? 특히 최전방은 말이야. 여기선 머리보다 몸으로 부딪혀야 살아남는 곳이라고. 알겠어. 그의 손이 불쑥 올라와 그녀의 어깨 견장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그의 손가락이 목덜미에 스치는 순간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계급장이 아주 반짝반짝하는구만. 새거 티가 나. 이 계급장이 달고 달아서 누런색이 될 때까지는
어디 가서 장교 행세할 생각하지 마. 특히 나한테는. 그는 경고하듯 말하며 사야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것은 격려의 손길이 아니었다. 명백한 소유의 표식이었고 힘의 과시였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윤소희. 내 말만 잘 들으면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까. 최경모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대대장실을 나온 윤세아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심장이 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심연처럼 어둡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첫 부임의 설렘과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불길한 예감만이 재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인 독신 장교 숙소 보크방은 낡고 비좁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침대와 책상, 옷장이 방 안의 전부였다. 윤세아는 군장을 풀기도 전에 침대맡에 걸터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최경모 중령의 끈적한 시선과 불쾌한 손길이 마치 몸에 달라붙은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성한 부임 신고가 끔찍한 우욕으로 얼룩졌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되었다. 최경모는 업무 보고라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윤세아를 호출했다. 정훈장교의 업무는 장병 정신교육, 문화활동기획, 대민 지원 등 다양했지만 최경모의 관심은 오직 윤세아라는 사람 그 자체에만 쏠려 있었다. 윤소희, 이 보고서 글씨체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와. 윤소희, 커피 한 잔 타와. 설탕 둘, 크림 둘. 아니, 오늘은 그냥 블랙으로 줘봐. 내가 타주는 커피는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그의 요구는 사사건건 시비에 가까웠고 그 안에는 교묘한 희롱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세아가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갈 때면 굳이 따라와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숨소리를 듣거나 보고서를 내밀 때면 일부러 손가락을 스치며 움찔하는 반응을 즐겼다. 어디 보자. 손이 곱네. 이런 손으로 총은 잡을 수 있겠어? 사격은 해봤나. 그는 세아의 손을 붙잡고 손금을 보는 척하며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세아가 황급히 손을 빼려 하면 더 꽉 움켜쥐었다. 왜 이래? 대대장이 부하 손 잡아보는 게 뭐 어때서? 긴장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가득했다. 대대장실은 밀실이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다른 간부들은 최경모의 이런 행동을 모를 리 없었지만 모두가 애써 외면했다. 그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까닭이었다. 어느 날 오후 최경모는 대뜸 세아에게 물었다. 소희는 남자친구 있나? 업무 보고 중이던 세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명백히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질문이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아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최경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라 그런가? 아주 꼬장꼬장하네. 그렇게 딱딱하게 굴면 군 생활 피곤해져. 유들유들하게 허어롭게 굴어야 이쁨 받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의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주어 주물렀다. 어깨가 많이 뭉쳤네. 긴장해서 그래. 이럴 땐 좀 풀어줘야지.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딱 보니까 알지. 가만히 있어봐. 그의 손은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며 점점 목덜미로 향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거친 손가락이 닿자 세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뱀이 피부 위를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 마십시오. 세아는 단호하게 말하며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떨쳐냈다. 최경모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불쾌한 미소로 바뀌었다. 튕기기는 귀엽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일찍 대대장실로 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하고는 턱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대장실을 뛰쳐나온 세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위에까지 토해냈다.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과 목덜미를 씻어냈지만 그의 더러운 손길이 남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최경모의 능글맞은 얼굴과 끈적한 목소리가 환영처럼 나타났다. 분노와 수치심, 무력감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던 맹세가 발목을 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윤태준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견뎌야 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23, 갓 임관한 소위에게 막강한 권력을 쥔 대대장은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심연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최경모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윤세아를 공개적인 자리와 밀폐된 공간에서 다르게 대하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아침 잠오나 전체 회의처럼 다른 지휘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일부러 그녀의 보고서나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아끼는 부하인 척 연기했다. 우리 윤소희가 일은 아주 야무지게 잘해.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달라.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다른 간부들은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세아를 쳐다봤다. 대대장의 총애를 받는 신임 장교, 그들에게 비친 그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최경모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칭찬했던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보고서야? 낙서야? 글씨에 정성이 없어? 정성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로 써와 낙가는 잘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가 토를 달아? 그리고 너 그 전투복은 뭐냐? 너무 딱 붙는 거 아니야? 가슴이 다 드러나겠네. 보는 사람이 민망하게.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규정대로 지급된 보급 전투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음란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세아에게 군복을 다시 다려오라거나 전투화의 광을 내오라는 등 정훈장교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자신의 관사에서 키우는 개밥을 챙겨주라는 황당한 명령까지 했다. 세아는 부당함을 느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상관 명령 불복종이라는 무시무시한 굴레가 씌워질 터였다. 그는 군대에 경직된 상명하복 체계를 악용해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가 업무를 핑계로 밤늦게까지 그녀를 퇴근시키지 않는 날들이었다. 해가 지고 부대 전체가 고요해지면 대대장실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그는 위스키를 꺼내 마시며 세아에게도 술을 강요했다. 군 생활 잘하려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지. 자, 한 잔해. 이건 명령이야.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세아는 독한 위스키를 억지로 목으로 넘겼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최경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소파에 앉은 세아의 옆자리에 바싹 붙어 앉아 의를 감싸 안았다. 우리 윤소희는 볼수록 매력이 있어. 앙칼진 맛도 있고 군대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안 그래? 술과 담배에 절은 그의 입김이 훅 끼쳐왔다. 세아는 역겨움에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세게 팔에 힘을 주었다. 왜 이렇게 빼? 내가 잡아먹기라도 하나? 허허. 긴장 풀라니까 그러네. 그의 손이 어깨를 타고 내려와 등허리를 쓸어내렸다. 세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대대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직 내 이야기 안 끝났어. 앉아. 그는 윽박지르며 그녀를 다시 소파에 주저앉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너만 내 말 잘 들으면 앞으로 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해줄게. 진급도 팍팍 시켜주고. 응훈을. 아버지 백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그것은 달콤한 제안의 형식을 띤 협박이었다. 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모두 내던지라는 요구였다. 어느 날 삼중대장 박현우 대위가 우연히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대대장실에서 나오는 세아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 당차고 씩씩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윤소율, 괜찮아? 박태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최경모의 악명과 그가 유독 윤세아를 자주 찾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세아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대장님이 저를 성희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결국 피해자인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꼬리친 거 아니냐? 빽 믿고 설치다가 당했다는 식의 억측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박현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었고 대대장에게 맞선다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을 거는 도박과도 같았다. 그는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세아는 보이지 않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일기장에 그날 당했던 모욕과 수치심을 기록했다. 그것은 그녀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잉크와 뒤섞여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증거이자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며칠 뒤 부대의 사단장 순시가 예정되었다. 군부대에서 사단장의 방문은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와 같았다. 모든 부대원은 몇 주 전부터 제초 작업과 환경 미화, 시설물 정비에 동원되었고 간부들은 밤샘 작업을 하며 각종 보고 자료와 브리핑 준비에 매달렸다. 최경모 중령에게 이번 사단장 순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쩌로의 기회였다. 그는 특히 브리핑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그 브리핑의 얼굴로 윤세아 소위를 점찍었다. 이번 브리핑은 윤소희가 맡도록 해 작전과장도 인사과장도 아닌 정훈장교에게 그것도 갓 부임한 소희에게 대대 전체 브리핑을 맡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세아에게 쏠렸다. 최경모의 의도는 명백했다. 훤칠한 외모에 목소리까지 좋은 여군 장교를 전면에 내세워 사단장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녀의 능력보다는 보여지는 그림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대대장님, 제가 브리핑을 맡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작전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경모는 코웃음을 쳤다. 겸손 따위는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이건 명령이야. 사단장님께 우리 대대에 밝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려야지. 칙칙한 아저씨들만 세워놓을 순 없잖아.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묵인이었다. 그들은 최경모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까 두려워 침묵했다. 그 침묵은 거대한 장막이 되어 윤세아를 옥죄었다. 그날부터 세아는 브리핑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최경모는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불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브리핑 내용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너무 딱딱해. 좀 더 부드럽게 애교 섞인 톤으로 해봐. 그렇게 무표정하게 서 있으면 어떡해? 웃어. 활짝. 사단장님 마음이 녹아내리게 말이야. 치마 군복 입어보는 건 어때? 바지보다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브리핑 연습을 핑계로 그녀의 말투와 표정, 옷차림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마치 인형살을 자처하며 자신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그는 윤세아라는 인간을 지우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인형을 만들려 했다. 브리핑 전날 밤, 최종 리허설이 끝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세아가 퇴근하려 하자 최경모가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 남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으니까. 다른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브리핑룸에 두 사람만 남았다. 최경모는 문을 잠그고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다.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긴장풀 겸 한잔하자고. 괜찮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위해 일찍 들어가 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주는 술을 자꾸 거절할래? 최경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억지로 세아의 손에 맥주 캔을 쥐어주고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브리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군 생활 무용담, 여자 문제, 그리고 은밀한 농담들. 군대에서 여군으로 성공하려면 말이야. 실력만으로는 안 돼. 남자들, 특히 윗사람들 비위 맞추는 법을 알아야지. 술도 따라주고 웃어도 주고 그런 게 다 사회생활이고 처세술이야. 알겠어. 그는 취기를 빌려 노골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 부하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의 추악한 자기 변명이었다. 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잖아. 그런 장점을 왜 썩히려고 해? 사단장님 앞에서 잘 보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세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사관학교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지키고자 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더러운 욕망의 제물로 전락하는 기분이었다. 세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대장님, 저는 대대장님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항하는 그녀의 모습에 최경모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좋아. 그렇게 잘나셨으면 매일 브리핑 내 실력으로 한번 잘해봐. 하지만 명심해. 여기서 내 목줄 쥐고 있는 건 나야. 날 그는 새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이 사실만 잊지 마. 그는 경고를 남기고 그녀를 브리핑룸 밖으로 밀쳐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은 새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괴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다. 다른 이들의 침묵과 방관이 그 괴물을 얼마나 더 강하게 키웠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내일 그녀는 홀로 사자 오리에 던져질 것이다. 사단장 순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윤세아는 밤새 연습한 대로 흠잡을 데 없는 브리핑을 해냈고 사단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공은 대대장 최경모 중령에게 돌아갔다. 그는 사단장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세했다. 그날 저녁 최경모는 순시 성공을 자축한다며 대대 간부 전체 회식을 소집했다. 장소는 부대 근처의 한 고깃집이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고기 굽는 연기와 시끄러운 술잔 소리, 간부들의 상기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최경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에 앉았고 윤세아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오늘의 1등 공신은 여기 앉아야지. 윤소희, 오늘 내 덕분에 내가 사단장님께 점수 좀 땄어. 아주 기특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세아의 어깨를 격하게 감싸 안았다. 세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경모의 추태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세아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며 러브샷을 강요했다. 대대장하고 러브샷 한 번 해야지. 이게 다 부하 사랑이야. 사랑. 주변의 간부들은 얼쑤를 외치며 부추겼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유쾌한 술자리의 여흥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 누구도 감히 대대장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박현우 대위만이 착잡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고 마지못해 술잔을 들었다. 최경모는 그녀의 팔에 자신의 팔을 억지로 걸고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손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테이블 아래로 들어온 그의 손이 세아의 허벅지를 더듬기 시작했다. 세아가 질겁하며 몸을 피하자 그는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귓가에 속삭였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 남들 다 보잖아.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회유를 오갔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세아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오직 테이블 밑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감촉만이 모든 신경을 지배했다. 우리 윤소희는 피부가 아주 아기 같아. 보들보들한 게 그의 손은 점점 더 깊숙한 곳을 향해 움직였다. 세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경모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엉덩이를 툭 쳤다. 얼른 다녀와. 기다릴 테니. 세아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모습. 이곳은 지옥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경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여자 화장실이었다. 어디 아픈가 해서 와봤지. 대대장이 부하 걱정 좀 하는 게 어때서. 그는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좁은 공간에 갇히자 위협감은 극에 달했다. 아까 왜 그랬어? 내가 만지는 게 그렇게 싫었나? 응, 나가 주십시오. 여긴 여자 화장실입니다. 싫다면? 여기가 내 땅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는 비웃으며 세아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한 손으로 그녀의 양손목을 결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움켜쥐었다. 내가 오늘 사단장 앞에서 꼬리 친 덕분에 내가 기분이 아주 좋거든. 상을 줘야지. 상을. 안 그래?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치밀었다. 세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시끄러워.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세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파열음과 함께 세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핏맛이 느껴졌다. 귀가 휘올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폭력 앞에서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장실 문을 부술 듯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현우 대위의 목소리였다. 세아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최경모는 욕설을 내뱉으며 세아를 거칠게 밀치고는 문을 열었다. 웬 소란이야.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지만 박현우의 눈은 이미 벽에 쓰러져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세아의 모습을 포착한 뒤였다. 박태휘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최경모는 그런 그를 쏘아붙였다. 뭘 봐? 네가 상관한테 눈을 그렇게 떠? 군 생활 끝내고 싶어. 최경모는 박태휘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갔다. 박태휘는 그를 쫓아가지 않고 곧바로 세아에게 달려갔다. 윤소희,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세아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붉은 회식의 밤, 그녀의 존엄성은 산산조각 났다. 둑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껏 간신히 버텨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박현우 대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윤세아를 부축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뺨의 통증과 입안의 핏맛은 선명했다. 세아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박태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숙소까지 데려다 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분노로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그는 세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숙소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세아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숙소 앞에 도착했지만 세아는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 좁고 낡은 방으로 돌아가면 오늘 밤의 끔찍한 기억이 괴물처럼 그녀를 덮칠 것만 같았다. 박태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시동을 끄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세아가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였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서러움과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태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아야. 비겁하고 추악한 건 최경모 그 인간이야. 난 피해자일 뿐이야. 절대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딱딱한 계급 대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건네는 위로였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아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서진 조각에 불과했다. 박태휘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대로 덮어선 안 돼. 최경모 중령 저 인간은 괴물이야. 오늘 너한테 한 짓은 명백한 폭행이고 성추행이야. 신고해야 해. 신고요. 세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누구한테요? 헌병대에 신고하면요? 증거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엔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될 겁니다. 대대장님을 유혹하려다 실패하니까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것이 군대라는 조직의 생리였다.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힘없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쥔 대대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방법이 없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박태휘는 답답함에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 역시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일개대위에 불과했다.
그는 세아를 숙소 방까지 바래다 주었다. 방문 앞에서 세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위님. 별말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문이 닫히고 좁은 방에 다시 혼자 남은 세아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최경모의 추악한 얼굴, 폭언, 폭력, 그리고 그를 말리지 않고 방관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부대는 거대한 공범이었다. 이대로 군 생활을 끝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지옥에서 버틸 자신도 없었다.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아버지 윤태준 장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가장 경계했던 그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부서진 조각이라도 다시 이어붙여야 했다. 세아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아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울먹이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전화기 저편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길고 긴 절규를 듣고 있었다. 전화기 저편 윤태준 장군은 딸의 목소리를 듣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 섞인 고백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군 생활의 고됨을 토로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갔다. 윤세아는 두서없이 때로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최경모와의 첫 만남, 노골적인 시선, 사적인 질문들, 불필요한 호출과 신체 접촉, 심야의 술 강요와 폭언, 그리고 오늘 밤 화장실에서 있었던 끔찍한 폭행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 내뱉을 때마다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수치심, 공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던지는 행위였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결국 아버지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버틸 수 없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래서 아빠, 나 더는 못하겠어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나 봐요. 저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세아는 오열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뒤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 아버지의 내쉬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어디냐? 숙소입니다. 다친 곳은 입술이 조금 터졌습니다. 병원에는 갔나? 아니요. 알았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라.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위로도 아니었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느껴졌다. 아빠, 저는 세아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윤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부터는 내 딸 윤세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교 윤세아 소희에게 명령한다.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다음 명령을 대기하라. 이상 전화가 끊겼다. 세아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명령이 돌아왔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 한편 전화를 끄는 윤태준 장군은 서재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관학교 졸업식 날 장교 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는 사진 액자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 뒤에서 아버지의 심장은 들끓는 용암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딸을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걸고 조국에 헌신하겠다던 어린 딸의 순수한 마음에 그 더러운 욕망의 발톱을 들이댄 그놈을 용서할 수 없었다. 최경모. 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치 사냥감의 이름을 각인하는 맹수처럼.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한담 중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당장 군단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내 사무실로 오도록 하게 해. 10분 내로 그의 눈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군 장교가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였고 윤태준 장군 자신의 명예를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새벽 저 어둠을 뚫고 정의의 칼날이 강림할 것이다. 그는 딸에게 단 하나의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 전화들은 한 인간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 이들터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간 강원도 하천의 작은 군부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들의 발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겨울새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육중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내 온 부대를 뒤흔드는 괴음으로 변했다. 잠들어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대 연병장 상공의 거대한 군단장용 헬기 H-60P 또는 CH-47D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선회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헬기지? 당직 사관이 놀라 상황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연병장에 착륙한 헬기에서 몇몇 인물들이 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윤태준 장군이었다. 별세 개가 박힌 그의 전투모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의 뒤를 이어 감찰실장과 헌병대장,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점의 감정도 없었다. 당장 대대장 최경모 중령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키도록 윤태준 장군은 당직 사관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직 사관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군단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황급히 대대장 관사로 달려갔다. 잠시 후 어젯밤의 숙취가 가시지 않은 부스스한 모습의 최경모가 헐레벌떡 연병장으로 뛰어왔다. 그는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방문한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윤태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최경모 중령, 옛 최경모. 그대는 어젯밤 자신의 집무실과 인근 식당,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정훈장교 윤세아 소유에게 어떤 짓을 했나? 윤태준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날카로웠다. 최경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계집애가 아버지에게 이른 것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사단장님 순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대대 간부들과 단합을 위한 회식을 다시 묻겠다. 사실대로 고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윤태준의 눈빛이 살기를 띄었다. 최경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결론이 내려진 심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부도덕한 짓을... 닥쳐라. 윤태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조국에 충성하고 부하를 사랑으로 이끌어야 할 지휘관이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어린 부하를 겁탈하려 들어?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소란에 잠이 깬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막사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준은 헌병대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헌병대장은 들으라. 현시각부로 최경모 중령을 직위 해제하고 군인 복무기본법 제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 및 제92조의 5 폭행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에 2명의 헌병이 최경모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은 최경모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억울합니다. 군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 계집애가 저를... 최경모는 발악하며 끌려갔다. 그의 추한 모습은 부대의 모든 장병들에게 똑똑히 목격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대대장의 비참한 말로였다. 윤태준 장군은 싸늘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감찰실장에게 지시했다. 오늘부로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최경모 중령의 추가 비위 사실은 물론 그동안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다면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색출해내도록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새벽의 강림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서곡이었다. 보크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윤세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본 자의 안도감이었다. 최경모 중령의 체포는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진행된 특별 감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최경모의 개인 비리는 물론 그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비호를 받아온 상급 부대 지휘관들까지 줄줄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군은 뿌리부터 썩어있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윤세아 소위는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 휴가를 받아 아버지의 관사로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전쟁터에 머물러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최경모는 끊임없이 그녀를 쫓아왔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폭행으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영혼에 새겨진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사관생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태준 장군은 그런 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저녁마다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군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군단장이 아닌 오직 아버지로서 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윤 장군이 처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힘들었을 텐데 아비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그의 담담한 한마디에 새하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빠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아빠의 힘을 빌렸습니다. 제 맹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윤 장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아야,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댈 줄 아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 너는 군인이기 이전에 내 소중한 딸이다. 아비가 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최경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군복을 벗게 된 것은 물론 군인연금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불명예스러운 퇴출이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터였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윤 장군은 세아에게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다. 국방부 정책실에 자리가 하나 있다. 내 전공을 살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할 게다.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니? 그것은 딸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배려였다. 최전방의 험한 환경 대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저는 야전에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상처와 그림자를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욱 단단해진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최경모 같은 괴물 때문에 제가 군인으로서 품었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부하들을 지켜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 있는 군인이 되어야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병사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뒹구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딸의 당찬 대답에 윤 장군은 놀라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마. 윤 장군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딸의 선택을 지지해 주기로 했다. 며칠 뒤 윤세아 소위에게 새로운 발령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의 새 부대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7성부대였다. 이전 부대보다 더 험준한 산악 지형에 위치한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부대였다. 그녀는 스스로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상처와 그림자마저 자신의 일부로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부임지인 칠성부대로 향하는 길은 이전보다 더 험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서야 부대 정문이 나타났다. 윤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부임 소식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군단장 딸 대대장을 날려버린 무서운 신임 장교. 그녀에게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경계와 부담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맞았다. 특히 함께 근무하게 될 동료 간부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차가웠다. 그들에게 윤세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들 그녀와 거리를 두려워했다. 새로 부임한 대대의 대대장 김태영 중령은 그녀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소일,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확히 해두지. 나는 네가 누군가의 딸이라서 특별 대우를 해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다른 장교들보다 2배, 3배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튀는 행동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알겠나?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다. 김태영 중령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그는 댁을 혐오했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 그에게 윤세아는 골치 아픈 낙하산에 불과했다. 세아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의원하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저 또한 오직 군인 윤세아로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김태영 중령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새로운 환경은 혹독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은근슬쩍 그녀의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세아는 꿋꿋이 버텼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정훈장교로서 그녀는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문화활동을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이전 부대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딱딱한 강의식 교육 대신 병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독서 토론을 열고 고민 상담을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부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어느 날 한 이등병이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 병사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님, 생활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태영 중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윤소유, 그런 문제는 덮어두는 게 좋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위에서 알면 부대 관리 못했다고 나만 깨진다고. 그것은 군 조직에 만연한 사고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사건 은폐 관행이었다. 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덮어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병사는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부대의 평판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태영 중령은 마지못해 조사를 허락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 병사들은 물론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분대장과 소대장까지 줄줄이 적발되었다. 부대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김태영 중령은 상급 부대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했다. 그는 대대장실로 세아를 불렀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너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어. 만족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세아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만약 대대장님께서 일로 저를 징계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김태영 중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혀를 차며 세아를 내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빽만 믿고 나대는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상관의 질책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 사이에서 윤세아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으로 변했다. 윤세아 소위님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동료 간부들도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를 차갑게 대하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윤세아는 칠성부대라는 차가운 땅에 아주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차가운 냉대와 불신 속에서도 윤세아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자 그녀를 둘러싼 얼음은 아주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녀는 단순히 군단장 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교, 내 편이 되어주는 장교로 인식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김태영 중령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윤세아가 올리는 보고서를 이전보다 꼼꼼히 읽기 시작했고 그녀가 건의하는 사항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윤세아라는 장교가 가진 진정성과 능력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혹한기 훈련 중에 찾아왔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며칠 밤낮으로 훈련이 이어졌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추위와 피로에 지쳐갈 무렵 한 병사가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훈련 중 흔히 발생하는 폐렴 증상이었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장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훈련장이 워낙 깊은 산속이라 앰뷸런스가 들어오기 어렵고 폭설로 인해 헬기도 틀 수 없다는 점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들것을 이용해 병사를 업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덮인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지친 병사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미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간부들 역시 망설였다. 자칫하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바로 그때 윤세아가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들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말렸다. 윤소희, 여군이 무슨, 너무 위험해. 길도 미끄럽고 위험한 건 저 병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몇몇 병사들과 함께 들것을 들었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다. 그녀가 먼저 발을 내딛자 망설이던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도 하나둘씩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험난했다. 발은 눈 속에 푹푹 빠졌고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했다. 들것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몇 번이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들것에 실린 병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정신 차려야 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것은 병사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지점까지 도착했다. 병사는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윤세아를 대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경계하고 외면했던 동료 간부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윤소율, 정말 대단했어.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 고맙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태영 중령도 따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예의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수고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것은 그가 윤세아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칭찬이었다. 군인은 계급이나 배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다. 오늘 너는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태영 중령의 인정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다. 윤세아는 그제야 자신이 이 부대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차갑고 두꺼운 얼음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나 고충을 토로하지 않았다. 대신 덤덤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저 오늘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화기 저편의 윤태준 장군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더 이상 상처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빛나는 별이었다.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급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하여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진행되는 고강도 훈련이었다. 윤세아 소위 역시 정훈장교로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장 실상 교육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아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셋째 날 밤,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퍼부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병사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피로에 떨었다. 윤세아는 통신병 한 명과 함께 대대 지휘소 CP와 각 중대를 오가며 명령을 전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험한 산길을 이동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요. 하는 비명이 들렸다. 함께 가던 통신병이 폭우로 약해진 집안을 밟고 미끄러져 가파른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김일병 세아는 다급하게 외치며 손전등으로 계곡 아래를 비쳤다. 통신병은 다행히 중간에 있는 나무에 걸려 멈춰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메고 있던 무전기까지 함께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무전기는 대대 전체의 통신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비였다. 무전기가 고장나면 대대는 눈과 귀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는 고통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소리가 바로 밑에서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과 과다 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세아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 무전기로 지휘소의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알파, CP 응답하라. 훈련 중 인원 추락 사고 발생. 통신병 한 명이 계곡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주파수 지스스, 좌표 야이. 지원 바란다. 하지만 폭우 때문에 전파 방해가 심한지 지지직 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지휘소의 응답은 없었다. 다른 중대와도 교신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시간이 없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세아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주변 나무에 로프를 단단히 묶고 자신의 몸에도 감았다. 내가 내려갈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손전등을 입에 문 그녀는 주저없이 빗물이 쏟아지는 가파른 계곡 벽을 타기 시작했다. 뾰족한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전투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계곡 아래에서 신음하는 어린 병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끄러운 흙과 바위를 더듬으며 사투를 벌인 끝에 그녀는 마침내 통신병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통신병은 다리가 부러진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세아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방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부목을 대어 응급처치를 했다. 이제 올라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묶었던 로프를 통신병에게 묶어주고 자신은 그의 몸을 떠받치며 다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부상당한 성인 남자를 부축하고 절벽을 오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 팔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뼘 한 뼘 아주 조금씩 위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과거 자신이 무력하게 당했던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부하가 있었다. 자신은 지휘관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그들은 계곡 위로 올라오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무전기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태영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병이 추락하면서 망가졌던 무전기가 충격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알파, 들리는가? 윤소희, 응답하라. 세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무전기를 들었다. CP, 여기는 알파.
임무 완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하의 생명과 부대의 통신망을 지켜낸 것이다. 윤세아 소희가 정신을 차린 곳은 부대 의무대 침상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옆 침대에는 다리에 깁스를 한 통신병이 그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소희님, 저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세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계곡 아래로 내려가 부상당한 통신병을 구출하고 망가졌던 무전기를 복구해대대 통신망을 살려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자 그녀를 맞는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모든 병사들이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동료 간부들은 이제 그녀를 군단장 딸이 아닌 생사를 함께한 전우로 대했다. 김태영 중령은 모든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윤세아를 칭찬했다. 이번 훈련에서 윤세아 소위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부하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부대를 구해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꾼인 정신의 귀감이다. 윤소희의 공작을 사단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고 표창을 상신하겠다. 김태영 중령의 칭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윤세아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윤세아를 단순한 정훈장교가 아닌 자신의 핵심 참모로 대우하며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얼마 뒤 부대는 대통령 부대 표창 심사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 부대 표창은 군 부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 중 하나였다. 부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심사를 준비해야 했다. 김태영 중령은 이 중요한 임무의 총괄을 윤세아에게 맡겼다. 이번 심사 준비 윤소유가 한번 맡아봐.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이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임무는 작전과장이나 인사과장 같은 고참 장교들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김태영 중령은 윤세아의 섬세함과 진정성이 심사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아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그녀는 다른 부대들처럼 화려한 성과를 나열하고 잘 꾸며진 보고서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대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식당에서 배식을 하며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을 발견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병사들, 전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분대장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장병들의 모습. 세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사진으로 담았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 살아있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심사 당일 그녀는 화려한 발표 기술 대신 진심을 담아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발표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칠성부대는 수많은 경쟁 부대들을 제치고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표창 수여식 날 부대 연병장에 선 김태영 중령은 단상 위에서 윤세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린 우리 장병들과 그들의 진심을 세상에 알려준 윤세아 소희 덕분입니다. 그 순간 세아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어두운 계곡에서 홀로 빛나던 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별들과 함께 칠성부대라는 밤하늘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련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부대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통령 부대 표창 수상은 부대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었다. 윤세아 소희의 이름은 이제 사단 전체에 알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문제의 장교가 아니라 칠성부대의 자랑으로 불렸다. 김태영 중령은 윤세아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녀에게 더 큰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세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윤소희, 자네는 정훈장교라는 직책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자네에게는 탁월한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 그것은 지휘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김태영 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사단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했네.
자네를 보병 중대장으로 보직 변경시켜 달라고 그의 말에 세아는 깜짝 놀랐다. 정훈병과 장교가 전투병과인 보병 중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여군에게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인사였다. 보병 중대장은 100여 명에 달하는 부하들의 생명과 전투의 승패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가장 힘들고 명예로운 자리였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교차했다. 두려운가? 당연히 두렵겠지. 하지만 나는 자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자네는 이미 계곡에서 그리고 대통령 표창 심사 과정에서 자네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어. 자네는 그냥 장교가 아니라 타고난 지휘관이야. 김태영 중령의 확신에 찬 말은 세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최경모의 추악한 괴롭힘 속에서 느꼈던 무력감,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얻은 단단함. 이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세아는 허리를 펴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보직 변경은 사단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사단장은 김태영 중령의 강력한 추천과 윤세아가 그동안 보여준 눈부신 활약을 믿고 결정을 승인했다. 윤세아는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함과 동시에 보병 중대의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녀가 지휘하게 된 3중대는 대대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가장 높고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중대였다. 중대원들은 여군 그것도 정훈장교 출신의 신임 중대장을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맞았다. 세아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했다. 그녀는 취임 첫날부터 모든 훈련의 중대원들과 똑같이 참여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 구보의 맨 앞에서 달렸고 각계전투 훈련장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에서 중대원들은 더 이상 여군이나 정훈장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지휘관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엄격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부하들의 이름과 얼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외우며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갔다.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함께 남아 고민을 들어주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병사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월급을 털어 돕기도 했다. 그녀의 진심은 중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3중대는 윤세아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강철처럼 뭉치기 시작했다. 중대의 훈련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사기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가 지휘하는 3중대는 대대를 넘어 연대, 사단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최정예 중대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후광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리더십으로 중대를 이끌었고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 우뚝 섰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여된 표창은 부대의 영광이었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3중대에 살아있는 표창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화돼 군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윤세아 중위는 대위로 진급하여 여전히 3중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리숙했던 이등병들은 어느덧 능숙한 병장이 되어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신병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윤세아 대위가 이끄는 3중대의 명성이었다. 그녀의 중대는 사단 내 모든 훈련과 평가에서 언제나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무적의 부대로 통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3중대원들은 서로를 전우회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인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 윤태준 장군은 중장으로 진급하여 군단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단 한 번도 딸의 군 생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윤태준 군단장은 헬기를 타고 훈련 지역 곳곳을 시찰하며 부대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그러다 그의 헬기가 한 야산 상공에 멈춰 섰다. 바로 윤세아 대위의 3중대가 공격 목표를 향해 은밀히 기동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윤태준은 망원경을 꺼내 딸의 중대를 내려다보았다. 위장 크림을 바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도와 나침반을 보며 부하들에게 침착하게 명령을 내리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고 그녀를 따르는 중대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이 아니었다. 100여 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조국의 운명이 걸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었다. 윤태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군인 집안이라는 명예나 안락한 미래가 아니었다. 바로 저 모습,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군인 정신이었다. 그리고 딸은 그것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땅 위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윤세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자신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는 군단장 헬기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부하들의 안전뿐이었다. 그녀는 수신호를 통해 중대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공격 개시 순간 숲 전체가 함성과 총성으로 뒤덮였다. 3중대원들은 약속된 공격 지점을 향해 용맹하게 돌진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한 마리 상어와도 같았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땅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윤세아는 중대원들 앞에 섰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다. 나는 너희들의 중대장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녀의 말에 중대원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진흙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산 정상에 올라 부대가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북극성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때의 조심, 그리고 끔찍한 시련 속에서 결코 잃지 않았던 군인으로서의 맹세를 되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중대와 사랑하는 부하들, 그리고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